그럼 시간이 되어서 오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가족분들이 정말 멀리서도 또 오늘 어렵게 또 걸음해 주셨는데요. 깊이 감사드리고요. 쿠팡의 문제 정말 나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JTBC 보도에 새벽 배송 기사가 또 숨졌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만 하는, 그러지 못하면 구역을 뺏기는 그런 클렌징 제도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한 명의 가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살인 기업이라고 해도 정말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쿠팡의 이 과로 구조를 바꾸고 이 과로 구조를 유지하고 산재를 은폐해왔던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의 조직적인 산재 은폐 행태와 방치된 과로 구조의 실태를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돈해서 알리고 과로사를 야기하는 노동 조건의 즉각적인 개선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사 말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의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양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진보당 의원님들 그리고 안전한 쿠팡행동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문제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노스러운 것은 쿠팡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무슨 분쟁으로까지 몰고 가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쿠팡이 산재 은폐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 반복되는 죽음을 낳는 이 구조를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을 좀 모으는 자리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쿠팡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특히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과 규탄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힘 모아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전체가 공동 주최로 함께 또 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서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쿠팡하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1년 넘게 전쟁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쟁의 가장 첨예한 부분이 우리 노동자 과로사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1년 넘게 지금 쿠팡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쟁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핵심에 과로사 문제가
가장 앞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그 외에 배달의 문제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쿠팡이 이것을 통상 이슈로 몰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매우 분노합니다. 특히 우리 통산본부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질문을 하라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과로사, 산재가 나도 미국 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느냐. 미국에서 처리하는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처리하는데 어떻게 그게 통상 문제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통상 이슈에 대해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의 목소리를 당연히 우리는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끝까지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기쁨 슬픔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서주신, 그리고 서주시기로 결단해 주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기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과로사와 그 뒤에 남겨진 유가족의 절규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쿠팡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배송 속도 경쟁,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하청과 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노동조합과의 갈등, 그리고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까지, 이 모든 쟁점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성장 모델은 과연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쿠팡은 빠른 배송과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는 구조라면 그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1초에 하나 스캔하라. 배송률 미달이면 구역을 회수한다. 아파트 대체 비용 부담이라는 현장의 증언은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과로 구조, 알고리즘이 지시하고 인간이 쫓기는 노동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 이후의 태도입니다. 산재를 다투고 책임을 부정하며 유가족과 법정에서 맞서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안전과 책임 없는 기업의 성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노동자가 감당하는 구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시간 은폐를 막고 과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로는 개인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허용해온 구조의 결과입니다. 국회가 그 구조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진보당과 함께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신 고 장덕준, 고 최성락, 고 오승용, 고 박형경, 고 김명규 님의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진보당 손소로 의원님, 그리고 누구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기후노동위원회 동료 의원이신 정혜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본부장님과 오늘 증언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쿠팡의 노동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여파로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다. 그리고 적자로 전환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김범석이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과를 했느냐입니다. 김범석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 3,370만 명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신이 그 과로사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던 이 과로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문제를 외교 문제 그리고 통상마찰 문제까지 끌고 가면서 분노케 만든 대한민국 국민께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다시 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 당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법이 제도가 노동을 역행하는 인류의 역사를 역행하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으로라도 이 쿠팡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보고대회는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또 진보당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크게 열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정혜경 의원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많이 국회에 오셨는데 또 오시게 해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와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쿠팡 해도 너무 하고 특히나 지금은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미국과 한국의 문제로 이 통상의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고 너희들이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전체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쿠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기업이었으면 이미 가로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클렌징 제도 저는 폐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클렌징 제도는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클렌징 제도로 인해서 그리고 심야 노동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예. 하여튼 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죄송합니다. 근데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유가족 분들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여서 우리 위대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이 쿠팡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보당 손설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거름해 주신 유족분들께 위로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쿠팡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반복되고 있고, 사실은 쿠팡이라는 곳을 신체적으로 가장 강건하는 청년 시절에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과로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고 관련된 업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네, 그 모든 종류의 일에서 청년들조차 버티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곳으로 그렇게 사람을 갈아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20대, 30대 청년들이 버틸 수조차 없는 이곳을 돈을 벌겠다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서 더 힘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청년도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참고 병원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뛰어야 하는 이 현장은 반드시 멈춰줘야 하고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쿠팡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지만 쿠팡은 지금 해외로 도피해서 숨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대정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사람을 갈아넣는 이 구조를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논의를 해야 다른 방책도 효과를 낼 수 있지, 다른 방책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엔 쿠팡의 문제, 산재 과로사 문제를 정면에서 국회가 다뤄야 하고요. 여러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만큼 국회가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이지만 또 다른 고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유족분들의 책임감 그리고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더욱더 큰 책임을 함께 할 수 있게 진보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는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이곳에 함께 해주시기로 미리 일찍부터 연락 주시고 계획해 주셨는데 지역구 인천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 아침에 갑작스럽게 좀 이동을 하시게 되셨다고, 그래서 함께 못하게 돼서 너무 유가족분들께, 현장 노동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별도의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정말 쿠팡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오늘 이 보고대회에서 유가족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또 귀담아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시면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힘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쿠팡 과로사 유가족 및 노동현장 실태 보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보고대회는 유족과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인사말을 하시면서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국회의원들도 그러시고 또 유가족들도 그렇고 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모두 다 사실은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또 막아야 하는데 또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쿠팡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지금 다 자책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오로지 가해자인 쿠팡만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과 현장 노동자들의 이 직책이 앞에 쓰여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택배 현장도 그렇고요. 물류센터도 그렇고 또 구내식당도 그렇고 쿠팡이 붙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지금 과로사라든지 산재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은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오늘 우리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유족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말씀을 함께 기울여 듣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자료집 나와 있는 순서대로 증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가족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 710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고 장덕준님 어머님이십니다. 박미숙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0년 10월 12일 대구 70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덕준이가 사망할 당시 나이가 27살이었고요. 그리고 근무를 한 거는 한 1년 4개월 주 고정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는 직책은 사망하기 직전에 워터스파이더 업무를 했지만 그 전에 뭐 지품 업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허브 업무까지 차출이 되어서 업무를 하게 되어서 여기는 뭐 제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관리자나 아니면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그 근무 형태를 바꾸는 그런 곳이어서 그 노동자의 어떤 사실은 이런 뭐 주관이나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쿠팡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업무를 지원했다라는 거는 사실 안에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가 그 산재를 신청하면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그 증거 자료들은 정말 숱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70 물류센터 덕준이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노동 그 환경이 그렇게 막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상태를 떠나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21세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블랙리스트라는 건이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여기에 어떤 반발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재계약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들은 관리자나 아니면 회사에 부당한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그 저희가 또 일했던 19년도 당시도 코로나가 막 발생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부 자료도 보면은 쿠팡도 이때는 대처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마감이 7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쿠팡의 주 업무는 새벽 배송인데 거기에 일반 배송과 정기 배송, 그 다음에 뭐 간선 이런 걸 합하면 거의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7번에 마감을 진행하면 거의 진짜 돌아서 가지고 또 마감 치다가 보면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CCTV도 보면 계속 뛰는 그런 장면밖에 없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왜냐하면 작업 공간이 물류센터가 얘가 일했던 곳은 거의 축구장 2배 넓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는 한 층이 축구장 그 면적이 되는데 여기에 또 구조적인 문제가 메자닌 구조를 설치를 하면서 1.5층 그 복층 구조를 만들면서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2배로 늘리면서 훨씬 더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게 되고 하면은 당연히 그 넓은 공간을 걸어서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일이 훨씬 더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일이 많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근무 시간도 지켜지지가 않았고 휴게 시간에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식사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사인만 하고 뛰어 올라와서 다시 업무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식사도 거르고 할 정도의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위에 관리자들의 뭐 아마 건태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밑에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더 쥐어짰던 그런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 다 고스란히 증거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 환경 열악한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뭐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가장 심한 건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저녁에 일을 하고 나서 항상 이 땀에 젖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태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능하면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 새벽 시간대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셔틀버스를 탄다고 해도 집이 만약에 멀다면 멀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주 없는 새벽 시간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였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내부 공간은 춥고 덥고, 근데 여기에 냉난방 시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제나 물건 같은 것도 저 겨울이면은 얼어가 터진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내부에 있는 그 세제가 얼어 터질 정도면은 사람은 그 추위에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신선식품 그 냉방 아니면 냉동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내 그냥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세제가 얼어 터질 정도의 그 추위, 그리고 뭐 더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물류센터거든요. 근데 이 냉난방 시설이 없다는 거, 이것도 어떤 계속 핑계를 대는 게 이게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 문제가 있어서 뭐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업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지 계속 이거를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기 아니면 냉난방 시설 할 수 없다라는 이 핑계는 이제는 5년 6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지 않았나, 아직도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고 뭐 그 근무 시간도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20년 8월 같은 경우는 한 25일을 근무하는데 그 중에 한 19일 정도를 연장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혹사시키는데, 그래도 여름 더운데 19일 정도 뭐 심지어는 한 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배겨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 뭐 7일 근무를 연속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심한. 근데 여기에서 쿠팡이 또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48시간만 시켰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이미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쿠팡의 노동 환경은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맞닥뜨린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덕준이가 사망한 지 지금 6년 차입니다. 근데 처음 사망하고 나서 쿠팡은 저희에게 아무런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그제서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된 때가 저희가 그 다음 21년 2월 9일 날 되었는데, 그제서 처음 연락이 왔었고,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어떤 합의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상장 딱 끝남과 동시에 연락을 아예 딱 차단을 해버립니다. 저희랑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 순회 투쟁을 다니면서 쿠팡의 진짜 이 완전 짐승 같은 행태를 좀 알아주시고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한 달 정도 하고는 결국 21년 7월 달 딱 되고는 쿠팡이 저희하고의 연락을 아예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뭐 문제가 있다면은 연락을 해오는 척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아예 일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 지나가는데 결국은 그 과정 동안 했던 게 산재 승인 받은 그 건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하는, 이거를 다시 저희가 이제 증명하는 그 기간을 2년을 가졌거든요. 역시나 그때까지도 이거는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도 그럼 쿠팡이 저에게 뭐 진정으로 사과를 했냐? 저희는 그렇다고 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민사소송도 어떻게 뭐 그냥 이야비야 취하가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원래 작년 25년 12월 17일 날 이제 새로운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재 은폐 지시, 김범석이 지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쿠팡은 저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 저희가 사망했을 때 상황이랑 쿠팡의 태도는 변함이 없이 지금 일관되게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을 무시하는 태도, 그다음에 노동자의 죽음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태도를 지금까지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해오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나면은 그 언론에 정정 기사를 내라고 언론을 급박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이 자료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반박 기사를 조목조목 실어가지고 이제 그 배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쿠팡은 일관되게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정작 저희랑은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저희가 다시 진짜 쿠팡의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받나 아니면 노동자가 인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비참한 사실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쿠팡에 먼저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이제는 진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산재 은폐 지시 사과하시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유족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그에 따르는 상하는 피해 보상을 명의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되어 왔던 해고 노동자들 아직 복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자 복직, 그다음에 휴게 시간 분명히 이거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휴게 시간은 분명히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분명히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 이거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발 이 진실이 묻히지 않게 제대로 밝혀서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는 그 물류센터 내 매장인 구조 이거 철저히 좀 규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해체를 하셔야 되지.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더 열악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 환경, 휴게 시간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조금 어떤 조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산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정보 공개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기밀이라는 어떤 이유로 그것들이 이제 막혀버린 거, 뭐 시정지시서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 거는 이런 것들이 저희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산재를 신청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도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이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증명하는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건 국회나 정부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쿠팡을 조금 바로잡아 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덕준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하게 지금 김범석이 산재 은폐를 지시하고 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팡 용인 2물류센터에서 일하셨던 고 최성락님의 유가족이신 최재현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2센터에서 돌아가신 최성락님의 장남 최재현입니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그곳에서 근무를 했고 그 자리에 항상 그 옆 라인에서 작업을 갖다 했는데 저는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쿠팡 특히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선물류 쪽에서 일을 갖다가 했고 항상 보면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감 때는 솔직히 해서 젊은 친구들도 못 버텨요. 물량 나가는 게 만약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마감 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사람들 전부 다 못 버텨요. 왜냐면은 마감 안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차량까지 나가는데 그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날의 마감 시간 만약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간선이나 뭐 일반 이제 그런 식으로 물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도 왜냐면은 제일 사람을 갖다 힘들게 했던 게 마감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저는 아버지가 허브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허브 공장에서 전 2년 동안 관리자 업무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산재도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이 공장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리고 내가 몸으로 뛰었고 내가 이 공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다못해 노무사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산재도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도 그렇고 제가 전부 다 100% 다 해가지고 저는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사실상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는 이제 관리자를 했고 이 쿠팡 업무 실태나 이런 데에서를 갖다 좀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이랑 이걸 살짝 좀 다르게끔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님들이 현장을 갖다가 가보시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내막을 갖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2년 넘게 이천에서 그리고 광주 작년까지 업무를 갖다가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어느 누군가가 다쳤을 때 공상 처리 저는 제가 직접 사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공상 처리 만약에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들었던 거는 EHS 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산재나 이런 거 처리를 해주고 쉽게 생각하면은 다치신 분들 저기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냥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영수증만 갖고 오라고 해. 절대 산재 못하게 해. 이거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갖다 했고 관리자로서 이거를 갖다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 때도 똑같아요. 물량 가지고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다가 하는 게 저희 아버지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갖다 보면은 거의 아마 하루에 650개 정도 작업을 갖다 하루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쿠팡은 제 동생이 그곳에 HR이었어요. 인원 뽑고 단기 인원들 뽑고 하는 그 HR이었는데 동생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형 오후주에 400에서 500명이 들어왔는데 각 레일에 해서 거의 60명 70명이면 타산이 안 맞지 않겠냐. 하루에 10만 원 주고 자기네들도 어쨌든 간에 그 물류센터 안에서 돌리는 물량을 갖다가 처리를 갖다 하면 아버지가 하루에 650개를 갖다가 처리 갖다 했다고 하면 650개 처리한 이 물량 가지고서 이 일당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현장 내에서도 그리고 관리자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은 좀 강압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히나 허브가 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인원이 빵꾸가 많이 나요. 그리고 20살, 21살짜리 친구들이 오면 제가 장담하는데 3시간 안에 도망가는 데가 허브 공장이에요. 그런 공장 안에서 저는 저는 힘들어도 저는 이동직 때부터 해서 계약직, 관리자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공장보다가 힘들고 솔직히 해서 공장의 금액 차이는 5,000원이에요. 5,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차량이 마감이라고 해서 저는 제가 있던 데에서는 총 3번의 마감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전에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가요. 그러다가 30분, 40분
마감하고 나면은 저는 제가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하니까는 저는 제가 일부러 10분씩 15분씩 휴게 시간에 갔다 와라. 그 뒤에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10분 15분씩 무조건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던 게 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식사 시간 1시간 외에 따로 휴식 시간에 갖다 주어지지 않아요. 공장에서는.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10분 15분 정도 주는 게 저는 제가 공장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제가 줬던 거지, 주라 10분씩 주라, 하루에 10분 15분씩 진행을 해라 라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선은 저는 현장 실태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다른 데 센터에서 진행하면서도 저는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이 허브 공장에 대해서 나는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내가 이 공장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이 쿠팡이랑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관리자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제 동생도 HR이라는 인원 이제 단기 일용직 분들 이제 채용하는 것까지 하면서 저는 참 쿠팡이라는 이곳이 조금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그냥 진짜 휴지 조각 한 조각 하나로밖에 안 보는 거라고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제가 쿠팡에 있는 동안 3년 가까이를 갖다 있는 동안에도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뭐 산재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쿠팡에서 치아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됐는데, 했었고 이제 그거는 치아가 됐어요. 다행히도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갖다 했을 때는 산재 진행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던 간에 산재 막으려고 했던 거, 그때 외에는 쿠팡은 따로 이야기가 없어요. 하다못해 요번에도 우여곡절, 저희 솔직히 해서 뭐 매스컴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아라는 걸 갖다가 하긴 했는데, 저희가 원래 3월 13일 날에가 그 행정법원에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치아를 갖다가 치아를 하니까는 더 머리가 아픈 게 뭐였냐면 제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도 뭐였냐면, 이 제소라는 거를 갖다가 하니까는 제가 손발을 다 묶어버린 느낌? 뭔가를 갖다 하지 못하고 쿠팡에다가 뭔가를 제가 이 치아 전까지는 무섭을 게 없었어요. 내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했던 쿠팡, 저한테는 악의만 남았었어요. 근데 치아를 하니까 손발 묶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답답도 하고. 왜냐면은 재수 들어오면은 또 이거 갖고 또 싸우고, 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살 듯 말 듯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자료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안 드릴 건데, 저는 쿠팡이 요거 바라는 거는 그냥 좀 왜 치아했는지도, 그리고 사과를 갖다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의원님들이나 정부에다가 바라는 게 조금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 플랫폼 노동 현장의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가로와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태까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에다가도 진행하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기업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실태와 유가족 진술을 적극 반영하는 조사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재가 인정되면 이후에도 기업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유가족을 불안에 놓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어 장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동자 사망 이후에는 유가족이 행정 절차와 법적 분쟁 속에 방치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좀 보호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고사하고 산재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또 걸어가지고 유족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쿠팡의 실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팡 제주도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 고 오승용님 유가족이신 이수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새벽배송 고 우승용님의 부인 이수은입니다. 남편은 부모님께는 효자였고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삭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시게 되시면 남편은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남편은 쿠팡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며 너무 힘들다고. 하루 13시간이 넘는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에 나가 오전 7시가 다 되어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이 되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 생각하며 조금만 참자.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은 저를 안심시키는 말이었고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위독해지셨습니다. 남편은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송 일정 때문에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을 그는 평생의 죄인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도 못 지켰다며 장례 기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남편은 하루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 대리점에 하루 더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하루만 쉰 채 다시 출근을 했고, 그리고 그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쉴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사람답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승윤님 사고 이후 쿠팡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앞에 서기보다 칸 대리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고개 숙여 사과하기는커녕 저희 가족의 슬픔 앞에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청문회와 사회 조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에서의 질의가 이어진 뒤에야 회사 측의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와 구조 개선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배송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얼굴을 보면 웃어주던 사람이었고, 아빠 조금 더 일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일이 오래 안 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질까봐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하루만 더 쉬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하루가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 하루만 더 쉬었더라면, 그 하루만 더 사람답게 대우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사고 이후 저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회사와의 연락, 산재 절차, 서류 준비, 남편의 죽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왜 그렇게까지 일해야 했는지 제가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쿠팡에 바라는 요구는, 저는 쿠팡에 먼저 제 남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장시간 노동과 쉬지 못하는 구조 때문은 아니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 가족을 위해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며 버티던 가장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조사 말고 실제 노동시간과 물량 배정, 대리점과 원청의 책임까지 모두 조사해 주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쿠팡에는 책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게으르지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티다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쉬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저는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남편과 아버지가 저희 가족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고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남겨진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또 그 후에 휴식도 보장되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신, 그리고 그 후에 보여준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천안에서 구내식당 노동자로 일하셨던 박형경님 유가족이신 최규성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6월 천안 목청 물류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구내식당에서 사망한 박형경의 남편 최규석입니다. 사고가 터진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공론화되고 참 이런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다단계 하청구조라고 제일 큰 피해자거든요. 안에는 쿠팡 물류센터, 쿠팡, 그리고 동원푸드, 아나민테크라는 다단계 형식의 하청구조에서 일했던 근무자고,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누구 하나 자기들의 책임 진다는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직원 자체도 결국은 다 거부를 했고, 나중에는 알고 보니 쿠팡에서 회의를 해서 더 이상 증언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같이 일했던 근무자분의 내용도 있었고요.
보시면은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요. 뭐 같이 일했던 관리자와의 뭐 카톡 내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상당히 했었고, 또한 나중에 조금 지나서지만 뭐 직접 만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고 회피를 했고요. 그리고 쿠팡도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했다가 끌려 나오기는 뭐 한두 번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법원에서 불기소 22년 3월 10일 날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약식 명령 벌금형이 떨어졌더라고요. 200만 원씩. 그 대신 쿠팡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CPS라고 하더라고요. 이 관리자가 있으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법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맞는 현실일까요? 법원에서 나온 현실인데 난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책임이 없대요. 쿠팡은 CFS 직원만 있으면. 이게 어느 법인가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허술한 건가요? 그 나머지는 원청인 쿠팡은 아무 책임 전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19년도 1월 15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다고 저도 들어가지고 봤는데 판사님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전상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사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물 수는 없다. 안전 책임은 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판사님 내용이 그래요. 판결이. 저는 이걸 받아보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리고 저는 이거 수사를 할 때만 해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나 경찰을 다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 유가족이 참여해서 한 번도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 쿠팡에서 맨 처음에 그랬어요. 협조해주겠다. 근데 협조는 말뿐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체를 그 현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통제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왜냐, 비밀이래요. 그게 국가 보안 시설이에요. 난 군대도 아니고 무슨 보안 시설도 아닌데 왜 그게 기밀 보안 시설이 될까요? 그 보안 관계자들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쿠팡 관계자들이 보안 시설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유가족 없이 현장 조사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저는 이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재조사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법상으로는 산업법 위반이라 그러는데 약식명령 200만 원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그걸 누가 믿냐고. 그리고 저는 지금 6년 동안 그 어느 3사 관계자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화 접촉도 안 했고 연락도 없었고. 그리고 관리자실이라는 분이 문자를 제가 하도 보내니까 답답했는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어디? 아니, 그리고 가정사를 들쑤시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있네요. 제가 왜 남편분을 만나야 하나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과대기다 내셔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나요? 주말에 캠핑 가지 말고 본인 몸 생각하고 쉬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이 엄마니까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일 시킨 적 없다고요. 근데 카톡 내용에는 퇴근 후에 심부름 시키고 퇴근 후에 와서 일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추가 근무인데 쿠팡에서 분명히 카드 찍혀서 출퇴근 근무표를 봤는데 출퇴근 내역이 없어요. 아니 카드를 형식으로 해서 출입을 시키면서 출퇴근 내역이 없다.
들어온 내역이 없다. 이게 도대체 전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내주기 싫은 건지. 저는 와이프가 겨우겨우 3년 만에 뭐 산재를 받기는 했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어느 누구보다 길었습니다, 진짜. 아마 탑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끔찍했어요, 진짜 저한테는요. 산재 받는 것만 해도. 근데 나중에는 이거 받은 것만 해도 소문이 참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쿠팡하고 합의를 봐서 한 10억인가? 소문이 났는데 10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 사무실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허위사실. 저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신고하고 싶었어요. 명예훼손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제가 여기 국회의원님들 몇 분 계속 찾아뵈고 여기도 왔지만 을지위원회도 몇 번 가서 얘기를 했지만 의원님도 힘드시고 바쁘신 거 알지만 한 번만 신경 써달라고 한 게 5년 딱 걸리고 통사장하고 무릎 꿇고 빌어고 했는데도 5년 만에 전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렇게 이번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시 이슈화 됐지만 1년 동안 자포자기한 상태였거든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뭐 부탁은 부탁드리는 건데 저 이거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시 끈을 잡고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포기했다가 시작하는 거니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이러다 죽어요, 진짜. 쿠팡 앞에 가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쿠팡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공생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일하다가 출근해가지고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들어와가지고 웃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살고 싶은 그게 마지막 바람이었는데 쿠팡은 제발 안전대책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마 또 식당 노동자라서 더 대응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마지막까지 한번 싸우자는 말씀 해주셔서 같이 힘을 모으자는 마음이 다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족으로서는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쿠팡 시흥 2캠프에서 일하신 김명규님 유가족이신 우다경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2캠프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명규님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가족을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다른 직장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어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한 날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망 당일은 매우 습하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자리에는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사망한 뒤 그 자리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나서야 설치합니까? 그전에는 왜 없었습니까? 사람이 생명보다 설치 비용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까? 남편은 지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처음부터 개인의 건강 문제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분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과로와 환경을 배제한 채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태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건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 이후 관리자 3명이서 모여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습했습니까? 4인 1조가 아니라는 연습입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응 연습이었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일이 진심 어린 사과도 재발 방지 대책도 아닌 설명 연습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산재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죽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3일 만에 사람이 쓰러지는 구조가 정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남편이 떠난 뒤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로 아빠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탁구도 치고 등산을 가며 웃던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 같은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지켜본 저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기억력조차마저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기업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 뒤에 무너진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리에 뒤늦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업, 사람이 죽은 뒤 관리자들이 모여 설명을 연습하는 기업, 그리고 끝내 산재는 인정되지 않는 현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입니까? 쿠팡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쓰러진 뒤에야 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가장이 떠나는 구조, 아빠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가 생기는 구조,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산재는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제 남편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쿠팡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산재 판단 기준을 점검해 주십시오. 물류 현장 노동자 환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유가족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본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월급 더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분들이 쿠팡에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쿠팡은 그걸 이용해서 정말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이 있은 이후에 태도는 5분 말씀을 들었지만 한결같습니다. 개인 간의 문제로 돌리고 또 절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정부와 국회와 시민사회가 압박하면 그제서 마지못해 하나 정도 던져주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런 태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유가족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돈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무너져버린, 가족을 잃은 것은 세상이 무너져버린 상황이고 그 가족의 죽음이라도 좀 명확하게 억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생계도 잃고 또 가족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걸 다 감수하고 그 거대 기업 쿠팡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싸우겠다, 또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쿠팡에서 여전히 또 일을 하고 쿠팡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인데요. 첫 번째로 그 전에 좀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우리
현장 노동자 조합원들 말씀은 좀 더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요. 서비스연맹 전국 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이신 강민욱 동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사진을 중심으로 어떻게 쿠팡 배송 기사들이 과로 시스템에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적 야간 배송 노동입니다. 야간 배송을 하는 나라들도 거의 없지만 이것을 이 고된 노동을 계속 야간으로 고정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제 산업안전의학회에서는 여러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몸에 무리가 온다는 것은 이미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2번, 3번 반복하는 배송입니다. 이게 엊그제 JT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철야 방식이라는 겁니다. 밤을 꼴딱 새서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 두 번째는 저렇게 1차, 2차, 3차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 물량을 줄이더라도 그 물량이 한 회전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300개의 물량이 1회전에 300개가 다 나오면은 빨리 끝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나오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단순히 줄여서는 쿠팡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장시간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지금 택배 기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송하지 않아야 될 물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죠. 그것도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갖는 공정들을 매일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사들이 한다는 거 곧 비용 절감이라는 거죠. 전담 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저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고 이 노동을 하는 데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회용기 회수 반납 업무입니다. 이게 프레시백인데요. 이게 구형 프레시백 요즘에 새로 나온 프레시백입니다. 이거를 다 회수해서 다 이 안에 있는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거를 쌓아서 롤테이너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까지 갖다 줘야 되는 업무죠. 이것이 하루에 이제 하나에 100원 정도 받는 업무입니다. 100원짜리 업무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노동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미 이제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업무입니다. 세 번째는 반품에 대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품을 저희가 가져오면 특히 쿠팡은 그 무료 반품 시스템이라 반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반품한 물건을 쿠팡으로부터 이 반품 소목장을 받아서 이거 일일이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여기 보면 쿠팡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쿠팡. 이 PDA가 저희 기사들 것이냐 혹은 대리점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원청 PDA를 쿠팡의 그 기계를 하청 노동자가 직접 사용해서 이거를 다 바코드를 스캔을 한 다음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바코드를 스캔을 하면 여기서 음성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보면 신선, 직구, 파손, 여기 뭐 별도 따로 이게 다 그냥 이걸 한 군데에 스캔만 해서 던져놓으면 안 되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지금 기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작업을 원래는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붙이기만 하고 스캔도 안 하고 그냥 던져 놓으면 어디다 한 군데다 놓으면은 다른 그 전문 인력이 와가지고 이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분들을 다 해고하고 저희들한테 다 이걸 넘긴 거죠. 이 역시 노동 시간, 노동 강도, 공짜 노동, 비용 절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 물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형 물품이란 규격 외 굉장히 큰 물건들 그리고 고중량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가 한 집에 3개씩 들어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오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긴급 도로 보수제입니다. 25kg짜리 푸대가 10개가 한 사람한테 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쿠팡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은 옷장입니다. 가구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택배사와 다르게 그게 없는 거죠.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구겨울의 상품은 돈을 더 주거든요. 쿠팡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골격계 부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타임어택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갖다 줘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합포장인데요. 지금 이게 박스입니다. 하나의 박스에 지금 물티슈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양호한 편입니다. 3개, 4개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배송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박스인데요. 이 안에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가 3 박스, 거기다가 다른 음료수 2박스. 이게 하나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박스 안에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 그냥 드러나게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근골격계 부상이 되는 거고 저희는 건 바이 건으로 배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 건 한 건 하면은 수수료가 2개가 들어오지만 이걸 하나로 하면 한 건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이걸 그냥 배송하면 되는데 추가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뉴스도 나왔는데 과대 포장을 누가 많이 하느냐, 쿠팡이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비닐루가 하나 더 씌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표준계약서, 국토부 표준계약서가 위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약의 주요 내용에 담당 구역이 저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위수탁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을 거기에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되는데 제 배송 기사한테 중요한 게 담당 구역인데 지금 워크인이라는 대리점에 보면 원주 캠프 계약 라우트 중 일부 배정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가 청담동이면 청담동, 뭐 어디면 어디, 이게 정확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워크인 그 대리점 그 관리자가 저희 조합원 이름입니다. 신승민 사장님, 뭐 박창민 사장님 라우트 조정합니다. 노조한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부당노동 행위로 이제 고발할 예정인데 계약서에라도 정확하게 내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대리점 관리자가 함부로 조정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갑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쿠팡이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하기 싫으니까 불안하니까 노조도 안 하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쿠팡 원청과 대리점이 맺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속합의서, 계약 변경에 대한 부속합의서가 있는데 미수행률, 반품 회수율, 고객 불만 접수율, 파손율 이 4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너무 작게 써 있는데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놓습니다. 이게 클렌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평가 방법이 예를 들어서 미수행률이 배송 위탁 물량 중에 배송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으로 계산된다고는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네, 알아서 그냥 기계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쿠팡의 SLA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1년짜리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개선이 안 되면 이것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계약 노선의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 점검 기준이 이 4가지인데요. 미수행률, 그러니까 배송이 안 된 거. 쿠팡 친구가 배송을 해도 이 수행률이 깎입니다. 네. 그리고 반품 미회수율, 고객 불만 발생률.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인데 고객 만족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배점인데 그게 하나가 정시 배송률이 25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배송 기사들은 아침 7시, 주간 배송 기사들은 8시와 12시 안에 지켜서 했느냐가 제일 큰 배점이고 그만큼 많이 배점이 돼 있는 게 프레시백, 이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기를 제대로 회수했는지에 대한 게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몇 점이 1점으로 치는지, 몇 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클렌징인데요. 원청이 대리점한테 보내는 겁니다. WK 38, 37, 36 이게 뭐냐면 주입니다. 주. 52주죠. 1년. 그래서 52주 맞나요? 아무튼 매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에 35주, 36주, 37주에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행률입니다. 이건 미수행률에 대한 거죠.
그 보시면 100%는 1등급인데 97, 96, 96 요 퍼센테이지만 돼도 2등급, 90% 초반대만 돼도 3등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걸 계속 내리는 거죠. 대리점들한테. 그 대리점 이거 어떻게 저희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를 대리점이 기사들한테 던지고 자, 이 라우트 번호거든요. 구역 번호. 여기 배송하시는 양반들 이거 똑바로 배송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쿠팡의 SLA, 이거는 또 SLA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 정시 배송률, 뭐 프레시백 회수율 들어가 있는 1년짜리 클렌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라우트 번호, 그 다음에 토탈 점수에서 이 네 가지가 딱 돼 있죠. 15점, 15점, 50점, 20점. 이것도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 60점, 50점, 70점들은 또 빨간색이에요. 또 같은 79점은 또 파란색이에요. 이런 걸 그냥 내립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요. 막 떠도는 소문은 하위 대리점 막 한 10%는 다 날린댄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대리점이 내려놓고 자, 여러분 프레시백 무조건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그 지금 이 SLA나 그 클렌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대리점 과장입니다. 대리점 과장이 프레시백 관련 공지드립니다. 올해부터 서비스 레벨 점수 평가제 SLA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셔야 되고 회수해야 되고 개선이 안 되면 구역 조정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른 대리점입니다. 프레시백 회수 연계권 100%. 연계권은 배송할 때 있는 프레시백을 가져오는 거고 단독은 배송을 안 해도 되는데 그 프레시백만 주스러 가는 것들이 할당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 회수율을 맞춰서 무조건 회수하세요. 프레시백 회수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회수일이 나오지 않는 구역은 재계약 불가.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기사들한테.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는 여긴 기분 좋은 날이라는 대리점의 계약서인데 여기 보면 프레시백이 60% 이하일 경우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넌 700원, 800원 이걸 깎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지 멋대로.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대리점한테 원청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기사들을 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표준계약서 위반입니다. 국토부와 원청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CLS가 쿠팡이 진행하는 클렌징 SLA가 현장 기사들을 어떻게 과로를 내미는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송 시간을 하니까 뭐 분류 작업 이런 거 빨리 하고 프레시백 빨리 하고 여름 받지만 빨리 배송이 안 하면 잘리니까 다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팡의 탈법과 꼼수고 단순히 지금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오늘 3시에 열리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노동시간만 단축하겠다 약속해서는 되지 않아요. 상시적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클렌징 SLA가 개선돼야 되고 분류작업 프레시백 업무들이 배제돼야 되고 적정 수수료, 안전한 수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충 알고 있었던 쿠팡의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영어 잘 몰라갖고 클렌징이라는 걸 단어를 찾아봤더니 보통 깨끗하게 뭐 클린하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참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람 해고하고 또 대리점 계약 해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용어 자체를 그냥 클렌징이라고 해서 마치 뭔가 잘못된 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우리 노동자들은 그냥 뭔가 지저분하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규정하고 벌써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요. 쿠팡본부에서 새벽 배송으로 택배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이수연 조합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지역에서 2023년도부터 시작해 현재 3년차째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쿠팡 CLS와 대리점의 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정말 많은 기사들이
항상 고용 불안과 단가 경쟁에 시달리며 혹사당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오히려 기사들의 처우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은 7시까지 무조건 배송 완료가 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7시까지 배송이 되려면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지만 기사들이 덜 혹사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 기사들은 항상 배송 물품을 전달해주는 간선차가 늦어져서 첫 배송부터 달려야만 합니다. 1차 배송 후 캠프에 다시 복귀해서 물건을 적재하고 배송하는 과정을 많게는 3회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1차 때 배송했던 곳을 2차, 3차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냥 걸어서 배송한다면 절대 7시까지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캠프에 주차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1차 배송이 늦어지면 캠프 바깥에서 적재해 왔습니다. 그 넓은 캠프 끝에서 끝을 오가며 캠프 외부까지 무거운 롤테이너를 끌고 수차례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3차 배송 시작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주차라도 하려면 무조건 달려서 빨리 끝내고 캠프에 복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출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많은 쿠팡 택배 기사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외부에 주차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각자 맡은 바 시간 내 배송 완료를 최우선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심야 배송에 점점 무거운 하포장이 늘어나고 있고 달려야 배송 가능한 심야 배송에 가전, 가구 같은 중량 물품들도 많아져서 현장의 심야 기사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에 20kg짜리 물품 2개를 들고 뛰어 올라가면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일하는 기사들의 처우는 매년 단가 하락과 대리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수익률과 클렌징이라는 위협으로 갑질이란 갑질은 기사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선 각종 이유를 대고 대리점 공제 수수료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언제든 노선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대리점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 조정이나 수수료 인상, 계약 기간도 어떤 사전 통지도 없이 통보를 하고 기사가 항의하면 휴무를 줄이고 프레시백 회수율로 협박을 합니다. 쿠팡 CLS와 대리점 계약 조건이 프레시백 회수 90%라면 회수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에 제시한 계약에 동의하여 저희의 인근 수수료가 삭감되면 프레시백 회수를 60% 이상만 회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하가 되면 벌금으로 배송 단가를 강제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기사들은 특수고용직이란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리점이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쿠팡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격주 5일 근무에 대한 대체기사 투입 비용을 고정기사한테 전가시켜 수수료를 매년 기사들과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리점 기분 좋은 날은 본사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노선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7시 배송 완료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질주를 밥 먹듯 하고 있는데 그 촉박한 시간에 배송지에 없는 프레시백 회수까지 강요하는 건 기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될 돈에서 삭감되는 것이 두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배송 완료를 모두 끝낸 뒤에도 4층, 5층, 엘베 없는 곳까지 100원, 200원 주는 프레시백 회수를 위해 퇴근도 하지 못합니다. 또 회수한 프레시백을 하나씩 펼치고 내부의 부자재 분리까지 해서 반납해야 하는 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쿠팡은 대리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청 단가 비공개로 대리점이 얼마를 가져가든 알아서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배송 기사들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일회용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쿠팡의 배송기사로서 쿠팡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가 아닌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기사들은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쿠팡 CLS에 묻고 싶습니다. 야간 배송기사에 대해 격주 5일제를 하겠다는 발표는 거짓이었습니까? 프레시백 회수를 매일 90% 이상 해야 구역을 뺏기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국 쿠팡 CLS의 이런 행태로 인해 대리점이 갑질을 하는 것이고 택배 기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비인간적인 갑질이 쿠팡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물류 노동자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운수노조에서 고양 쿠팡 물류센터 지회에서 고양 분회장을 맡고 계시는 홍익표 동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쿠팡 물류센터 지회 고양 분회장이자 해고 노동자 홍익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원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돈을 더 벌기 위해 야간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워터 업무였습니다. 워터 노동자는 포장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물량은 쉼없이 쏟아져 엄청 고된 일입니다. 쿠팡 고양센터는 물량이 쏟아지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노동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현장은 덥고 환기시설조차 없는 현장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대구 센터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센터는 휴게 시간 없이 정말 힘들고 특히 워터 노동자는 쉴 틈도 없이 일을 해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말 엄청 힘듭니다. 끊임없이 노조는 냉방장치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가 지쳐 쓰러지고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는 고질적인 쿠팡의 노동 환경입니다. 쿠팡의 노동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노동 현장입니다. 거의 노동자를 통제하고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휴대전화 반입조차 안 되는 곳이라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2025년 1월 청문회에서 약속하기로 한 휴대폰 반입은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너무 더워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이 그냥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하는 현장은 말 그대로 통제입니다.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휴식 시간만 있어도 몸이 아프지 않은데 쿠팡은 언제까지 이렇게 노동자를 괴롭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장덕준 노동자 역시 업무 과정이 심하고 작업 현장에 냉방 장치 없이 일을 했기에 몸이 고되고 특히 야간 노동인데도 쉬게 시간마저 없으니 결국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쿠팡은 노동 환경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지금도 워터 노동자는 끊임없이 지치고 힘들게 근골격계 질환이 걸려도 몸이 아파도 내가 출근을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쿠팡의 노동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기본적인 냉난방 장치도 지금 물류센터에서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무슨 대단한 작업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 반입조차 막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 발언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대구분의 여성부장이신 김길순 동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길순입니다. 대구 센터는 좀 오래된 센터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다 센터보다 제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적다 보니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고 장덕준님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신 칠곡센터가 바로 우리 이곳입니다. 20대 청년이 일하다 가로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노동이 진짜 쿠팡 노동입니다. 여기가. 고 장덕준 노동자가 돌아가신 해가 2020년 10월입니다. 그로부터 5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긴 것도 2021년입니다. 4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조 설립 때 5대 요구 안에 1번 요구가 휴게 시간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을 쪼개서 20분 1회 보장하고요. 식사 시간이 40분이라 밥을 먹으면 쉴 틈도 없습니다. 정말 빨리 먹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쉬려면. 네, 유일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인데 휴대폰이 센터 입구 인접장에 있습니다. 다녀오는데 1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조차 포기합니다. 이곳에 대구 이센터에서 일하는 8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은 진짜 금지인 겁니다. 그리고 더위도 한몫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더위는 진짜 유명하지요. 데프리카라고도 하지요. 그런 지역의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체감 온도는 37도를 찍습니다. 여름에 진열렉을 들어가면 땀이 비오듯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서 나옵니다. 퇴근 때가 되면 검은 티에 소금이 절인 하얗게 됩니다. 보통 여름에 온도가 한 33도에서 38도는 그냥 기본으로 나옵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여름에 사원들이 너무 더워서 밥맛도 모르고 살이 절로 빠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관리자들이 생산성을 올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십니다. 식은 시간도 없이 그냥 일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 법적으로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을 쉬게 해주니 좀 더 낫더라고요. 그러나 그조차도 안 주려고 에어컨 바람에 맞춰서 온습대기를 설치한 작년 경향신문 기사를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재고공정 남자들은 들어왔다 하면 힘들어서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공백을 50대 여사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것도 핸들 자키를 끕니다. 1톤이나 되는 쌀 등을 하루에 한 80에서 90바레트를 끌어서 진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집에 가면 발목이 끊어질 듯 아프고 팔에 힘이 빠져서 정말 숟가락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관리자들은 눈도 끔찍하지 않고 일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사원들은 관리자들에게 어찌하면 좀 힘든 일을 해볼까 하고 아부 많이 떨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용납이 되거든요. 관리자들은 공평하게 일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진짜 죽이자고 일 시키고 아부나 떨고 아첨하는 사원들에겐 쉬운 일을 시키는 그런 불공평한 현장이 바로 이 센터입니다. 그런 대구센터를 바꾸기 위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합니다. 며칠 전 부당한 공정배부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공정하게 순번표를 달아서 억울하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니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말로는 사원들의 안전을 운운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하나도 해주지 않는 쿠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쿠팡을 진짜 규탄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냉당방 시설 확충하고 2시간마다 유급 휴게 시간 주기,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서 좀 벗어나고 노조 할 권리를 찾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근로자들
하루 일이라도 존중받는 일터, 우리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장 노동자들 말씀도 다 들어봤습니다. 쿠팡의 그런 열악한 노동 현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쿠팡 내에서 노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회사와 당당하게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바로 해고하고 또 클렌징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해지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쿠팡의 현실이고요.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함께 동료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C는 우리 조합원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로써 일단 발언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가족분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분들 제기해 주신 그 요구들 공통적인 것은 쿠팡의 책임을 묻는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요구로 별지로 삽입해 드렸는데요. 유족분들과 오늘 증언해 주신 현장 노동자들이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해 주신 분들은 이 별지를 가지고 이곳 무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언해 주신 분들 함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고 계시는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손솔 의원님도 같이 나와 주셔서 같이 서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역할 배분을 딱히 이렇게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 가지고요. 우리 강민혁 본부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강민욱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켓의 연료가 아니라 누군가
네, 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구방 가로사 유가족 및 노동 현장 실태 보고회에 참가자 유도. 구호 한 3개만 외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호 마지막 4글자를 2번씩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팡은 책임 회피 중단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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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야기하는 속도 강요, 야간 노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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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증거 조작, 김범석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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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같이 찍으실 분들은 함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네. 네, 구호 외치면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책임 회피 중단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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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야기하는 속도 강요, 야간 노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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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증거 조작, 김범석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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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손 들고 한번 딱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